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탁한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이야기입니다. 직장 동료가 결혼하게 되어 새집 구매 축하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휴일에 방문했는데 집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부터 기분이 나빠지더니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더위 먹은 줄로만 알고 가방에서 꺼낸 음료수로 수분 보충을 하고 별일 없이 넘어갔는데 새집에 도착하자 친구 부부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묘하게 축축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늪이나 우물바닥에 있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나 화장실 좀 쓸게. 네, 쓰세요. 거실을 나와 복도 끝에 있어요. 잡담을 중단하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고개를 들자 등 뒤 창문 너머로 엉망으로 황폐해진 뒷마당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뒷마당 구석에는 콘크리트로 굳혀놓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흥미를 갖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우물이었습니다. 저기 뒷마당에 우물이 있던데. 아, 그거요? 전부터 있었어요. 철거하려고 했는데 업자 말로는 어렵다고 해서 콘크리트 채워놓고 방치 중이에요. 방치라니 제사라도 지내줬어? 나쁜 예감에 휩싸여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친구는 멀뚱멀뚱하더니 그게 뭔데? 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후 친구의 안내로 집안을 둘러보며 부부 침실이나 장래 아이의 방, 다이닝 키친을 구경했는데 어머, 또 이래?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친구가 얼굴을 찌푸리며 싱크대로 달려갔습니다. 아주 새 것인 수도꼭지에서 똑똑하고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설치할 때 결함인가 봐. 새 것인데도 헐거운 것 같아. 아무리 다시 잠가도 계속 떨어지네. 당황하는 친구 부부를 옆으로 하고 저는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친구 부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것은 흙탕물이었고 검붉은 녹물처럼 탁했기 때문입니다. 저기 눈치 못 챘어? 응? 뭘? 그거 흙탕물이야. 탁하잖아. 마치 피처럼 이라고 이어 말하려다 입을 다문 저에게 친구 부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냥 보통 물이잖아. 안전하고 깨끗하지? 최신 정수기 쓰고 있는데. 믿기 어렵게도 그들에게는 검붉게 탁한 물이 보통의 수돗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져서 도망치듯 친구 집을 나섰습니다. 떠나기 전에 우물에 액막이나 숨구멍을 해달라고 설득했지만 호들갑 떨긴 요즘 시대에 이렇게 미심 있는 사람도 드물다며 웃을 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친구 부부는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식중독입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식중독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을 먹지도 않았는데도 식중독 증상을 보이며 죽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친구 부부는 우물의 저주로 죽은 것일까요? 시인 사람의 눈에는 누가 봐도 위험한 우물의 흙탕물이 안전한 수돗물로 보였던 걸까요? 다음 이야기는 지우개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 겪은 일입니다. 당시 저희 학교에는 지우개 주문이라는 놀이가 여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이었습니다. 지우개 케이스를 벗긴 뒤 본체에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닫으면 짝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었죠. 그날도 누군가가 몰래 친구들의 지우개 케이스를 벗기며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있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티코였습니다. 티코는 동급생인 Y군을 아주 오래전부터 좋아하고 있었고 그 사실은 반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Y군은 인기도 있었지만 티코가 워낙 과하게 집착하는 바람에 오히려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겠지만 티코는 병적일 정도로 질투가 심하고 독점욕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연인도 아닌 주제에 Y군과 반 친구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많았죠. 그날도 다른 여학생이 Y군의 이름을 지우개에 썼을까봐 티코가 확인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티코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Y군의 지우개를 몰래 확인한 겁니다. 아마도 티코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내 이름이 적혀 있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Y군의 지우개에는 티코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주변에는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제발 죽어줘. 이 세상에서 사라져줘. 그걸 본 티코는 그 직후 학교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에게 미움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살한 것이 아닙니다. 지우개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뭐든지 할게. 티코는 이 문장을 믿고 Y군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생을 마친 것이죠. 죽어줘 라는 소원을 들어준 대가로 Y군이 뭐든지 할게 라고 썼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겁니다. 얼마 전 성인식 뒤풀이에서 열린 소규모 동창회에 Y군도 참석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고 모두가 웃으며 과거를 회상했죠.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Y군이 왼쪽 어깨 뒤를 향해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그 뒤에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혹시 티코의 진짜 소원은 영원히 Y군의 뒤에 있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들었던 이야기와 다르다입니다. 제가 지방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공장은 탄광 시절에 지어진 오래된 공장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업무는 만족스러웠지만 화장실이 너무 낡아서 문제였습니다. 특히나 여자 화장실은 리모델링도 안 된 푸세식 화장실이었죠.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까지 화장실을 참았다가 근처 편의점에 가서 용변을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회사 화장실을 쓰게 되면서 점점 익숙해지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을 다녀와 거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치는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일을 선배들에게 이야기하자 "아, 와라시짱을 만났구나" 하고 말하더군요. 와라시짱이란 예로부터 여자 화장실에 나타난다는 좌부동자를 말합니다. 만난다고 해서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화장실에 가면 높은 확률로 와라시짱의 기본을 느꼈습니다. 어깨를 또 톡톡 치거나 눈앞에 잠깐 보이거나 그런 일들이 늘었죠. 그럼에도 저는 좌부동자니까 여러 번 만나면 좋은 일 생기지 않을까?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화장실에서 어깨를 톡톡 치는 감촉이 들었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어차피 아무도 없겠지? 하고 돌아봤는데 거기엔 얼굴이 검붉게 물들고 눈을 부릅뜨고 입을 크게 벌린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곧 저는 비명을 지른 뒤 바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그 아저씨의 모습이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 벌린 입이 보이냐고 하듯 파닥거리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들 그 현상을 와라시짱이라고 부르며
미신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 모습을 본 저는 공포에 휩싸여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진실을 알기까지. 제가 초등학생일 때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곧 새학기를 맞이하려는 겨울방학. 옆집에 사는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지주마카 출혈이라는 것으로 갑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친구는 매우 낙담해 있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는 항상 그 돌아가신 어머니와 싸움만 하고 있었는데 동네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절친 집에서 통야를 했었는데 절친의 아버지는 몹시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인 저조차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절친은 매우 외로웠던지 울면서 오늘은 저와 함께 자고 싶다고 말해와서 저도 어머니와 상의해서 그날은 절친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자고 있는데 무슨 대화 소리가 들려와서 잠이 깼습니다. 저희는 2층 방에 있었고 1층 거실 안쪽 방에서 돌아가신 친구의 어머니가 누워 있었고 거실에서 친구의 아버지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이런 시간에 아버지는 누구와 이야기하는 걸까? 라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실을 들여다보니 친구의 아버지가 안쪽 방문을 필사적으로 막으면서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니 그 문에선 작은 목소리로 열어줘, 열어줘 라고 들리는 것입니다. 친구는 그 순간 엄마는 살아있어 라고 확신하며 엄청난 속도로 친구의 아버지 쪽으로 가서 엄마 살아있잖아 라며 문을 열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의 아버지는 열어서는 안 돼 라고 막습니다. 그래도 저쪽에서 들려오는 친구 어머니의 작은 목소리. 저는 친구를 어머니와 만나게 해주고 싶은 일념으로 그 문 앞까지 가서 있는 힘을 다해 문을 밀었습니다. 열렸어. 그 문 안쪽에서는 역시 돌아가신 친구 어머니가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역시 이미 죽어버렸구나 라고 친구는 울었고 친구 아버지는 괴로운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제는 이상한 일이 있었지만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그런 일을 겪은 것일 거라고 친구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 누워있는 친구 어머니께 아침 인사를 하고 문을 닫으려던 순간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열어줘, 열어줘 라고 이 방에서 들렸던 목소리는 거짓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문의 안쪽에는 남편에게 살해당했다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어머니의 손톱을 보니 창호지 조각이 끼어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움직일 수 있을 때 누구에게 살해당했는지 정말 온 힘을 다해 호소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 친구 아버지는 자수하시곤 교도소에 갔습니다. 그 길로 친구는 먼 친척집에 가게 되었고 그 이후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어린 시절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벼룩시장의 일본 인형. 제가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학교 축제 출품물이 학년별로 1학년은 벼룩시장, 2학년은 음식, 3학년은 디저트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벼룩시장에 출품할 상품은 시내 가정들을 돌아다니며 모으는 것이 관례였고 각 가정에서는 대형 폐기물을 버리는 감각으로 1년치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며칠 만에 많은 상품이 모였고 팔릴 것과 팔리지 않을 것 같은 것을 분류하여 가격을 매기거나
팝을 만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반 친구가 깍 하며 교실에 울려 퍼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교실 안은 소란스러워졌고 소리를 지른 반 친구는 경련을 일으켜서 곧바로 구급차로 실려갔습니다. 담임 선생님 말씀으로는 열사병에 의한 경련이라는 설명이었지만 비명을 지른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가격 책정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또다시 교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소란의 중심에는 케이스에 들어있는 일본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일본 인형은 윤기나는 피부 질감에 눈도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마치 사람 같았습니다. 반 전체에서 기분 나쁘다, 징그럽다 고 비난받았지만 일단 상품으로 팔기로 했습니다. 학교 축제 당일 얘의 그 일본 인형 외에도 많은 재고가 남아서 한꺼번에 1,000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팔리지 않아 곤란해하고 있을 때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벼룩시장을 보러 와주셨습니다. 저희 동아리 부원들은 기회다 라고 생각하며 선생님께 간청해서 사달라고 했습니다. 학교 축제가 끝나고 곧바로 여름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거의 매일 있었지만 일주일도 안 되어 담당 선생님이 몸이 안 좋아져서 동아리에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저를 포함한 부원 몇 명이 선생님 집에 문병을 갔습니다. 저희는 사모님에게 담당 선생님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그 일본 인형에게 말을 걸고 있는 담당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희가 놀라는 모습을 본 사모님은 처음에는 그 인형이 밤마다 움직인다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고 말하더니 기록을 남긴다며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금세 저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학생들 모습을 보면 정신을 차릴까 했는데 라며 낙담한 표정으로 말해주었습니다. 저희는 담당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알고 있는 것은 그 일본 인형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본 인형을 누가 어디에서 양도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경련을 일으킨 반 친구는 그때 움직이는 일본 인형을 보고 동요하여 이상한 감각에 빠진 상태에서 경련을 일으켜버렸다고 합니다.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에는 담당 선생님이 요양 퇴직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알 수 없습니다. 거울 속의 빨간 언니. 친구 M이 체험한 실화다. 어느 해 설날 M이 친가에 귀성했다. 같은 타이밍에 형 부부도 돌아왔다. 형 부부에겐 초등학교 저학년 조카와 유치원생 조카가 한 명씩 있었다. 두 아이 모두 겨울방학으로 텐션은 맥스, 매우 활기찼다. 특히 조카들은 한창 놀 때 어른의 등에 달려들거나 주위를 뛰어다니거나 하는 장난 그 자체였다. 그래서 어른들은 모두 조카를 상대하느라 바빴다. 그때 문득 눈치채보니 조카 아짱의 모습이 안 보인다. 어? 아짱? 하면서 넓지는 않은 친정집을 찾는다. 그러자 애매 어머니, 조카가 보기엔 할머니가 개인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MC는 이런 데 있었어? 라며 불쑥 안을 들여다보았다. 불도 켜지지 않은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조카 딸은 홀로 삼면경을 향해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짱, 똑같네요. 이걸로 말이죠. 여자 같아요. 아짱? 뭐 하는 거야? 조심조심 말을 걸자
아짱이 빙그레 돌아섰다. 그 얼굴을 보고 M은 더욱 움찔했다. 아짱의 두 눈이 이상하게 크고 시커멓게 변했고 입은 귀까지 찢어진 듯 새빨갛게 벌어져 있다. 깍! M이 무심코 비명을 지르자 조카가 신기한 목소리로 M짱? 이라고 불렀다. 자세히 보니 평소의 아짱 얼굴이었다. 하지만 아짱은 할머니의 립스틱을 멋대로 꺼냈는지 입 주위에 치덕치덕 발라놓았다. 뭐 하는 거야? 그거 할머니 거야. 황급히 M이 달려오자 아짱은 멀뚱거리고 있다. 놀고 있었니? 아짱 할머니께 미안해요 하지 않으면 안 돼. 아니야. 놀지 않았어. 하고 아짱이 말했다. 빨간 언니가 말이야. 있었으니까. 아짱도 똑같이 해달라고 해서 해줬어. 어? M은 순간 조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짱은 순진하게 웃으며 말했다. 거울 속에 빨간 언니가 나와. 아짱이 귀여워서 똑같이 해주겠다고 해. 그래서 바르고 있었어. 붉은 언니가? 뭐? 저기 눈이 새까맣게 그을리고 입이 이렇게 크고 빨간 언니야. M은 조용히 아짱의 손을 잡고 거실로 돌아왔다고 한다. 삼면경은 원래 M의 할머니의 것으로 그걸 M의 어머니가 물려받은 것이었다. 특별한 이야기도 없다고 한다. 어머니는 어린애의 상상친구 아니야? 라고 반신반의한다. 그러나 M은 아무래도 싫은 느낌이라고 했다. 립스틱을 마구 바른 조카의 얼굴은 마치 입이 귀까지 찢어져 피가 흐르는 것 같았다. 방에 들어선 그 순간 M이 본 이상한 얼굴 그 자체였다. 저런 섬뜩한 모습을 유치원생이 스스로 할 리가 없다고 M은 말했다. 어머니는 언젠가 이 거울을 M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했지만 현재 M은 정중히 거절하고 있다고 한다. 간호사의 정체. 수년 전 친구 T군이 입원했을 때의 실화다. 당시 T군은 수술을 위해 며칠간 입원해 있었다. 병실은 큰 방이어서 T군 외에 4명의 입원 환자가 있었다. 특별히 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로 인사 정도는 했다고 한다. 어느 날 밤 T군이 병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병실 문이 획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2시 35분으로 한밤중이었다. 이런 시간에 뭐야? 누군가 일어났나? 라고 생각하면서 T군은 아무래도 좋다며 몸을 뒤척이곤 다시 잠들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똑깍똑깍 하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하다. 환자들은 모두 슬리퍼를 신고 있다. 걸을 땐 저벅저벅거린다. 저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 발자국 소리는 똑깍똑깍 커다랗게 울리면서 방 안을 천천히 돌고 있다. 뭐야? 뭐 하는 거야? 궁금해진 T군이 슬며시 눈을 떴다. 커튼으로 칸막이 된 저편에 희미하게 사람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그걸 보고 T군은 아, 간호사구나? 하고 생각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T군의 뇌리에는 흰색 간호사가 문진표인가 뭔가를 겨드랑이에 끼고 방 안을 돌고 있는 이미지가 떠올랐다고 한다. 간호사가 밤에 순찰을 왔구나. 그렇게 생각한 T군은 안심하고 다시 잠에 들었다. 이튿날 밤 T군은 획 하고 병실 문이 열리는 기척에 다시 눈을 떴다. 하고 눈을 비비며 시간을 보니 어제와 똑같은 2시 35분. 아, 또 이 시간이다. 라고 생각한 순간 똑깍똑깍 하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T군은 아,
오늘 밤도 둘러보러 왔구나. 한밤중인데도 간호사도 힘들구나. 하고 눈을 감고 생각했다. 똑깍똑깍, 똑깍똑깍. 발자국 소리는 천천히 방 안을 돌고 있다. 아무래도 커튼으로 칸막이 된 침대를 하나하나 둘러보는 것 같다. 똑깍똑깍, 똑깍똑깍.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사이 티구는 문득 깨달았다. 이런 시간에 일부러 방 안까지 둘러본다고? 병원은 넓다. 병실이란 몇 개나 있다. 그 방을 하나하나 안까지 들어가서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침대 앞까지 둘러본다고? 수백 명은 있는 환자를 전부? 잠이 확 깬 티군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왜 자신은 이 발자국 소리를 간호사의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모습을 못 봤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 의심 없이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 간호사일까? 티군이 이불 속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똑깍거리는 발소리가 티군의 커튼 앞에서 멈췄다. 지금 여기 있다. 티군은 조심조심 그것이 있는 쪽으로 눈을 돌렸다. 커튼 너머로 어렴풋이 사람의 그림자가 떠있다. 이때 티군에게는 그것이 어째선가 간호사복을 입은 간호사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여전히 그림자밖에 안 보이는데. 혹시 정말 간호사인가? 하고 근거도 없이 다시 생각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때 티구는 왠지 모르게 커튼 아래를 바라보았다. 바닥과 커튼에 수십 센티미터의 틈새로 그것의 발밑이 들여다 보였다. 그 순간 티구는 그것은 결코 간호사가 아니라고 확신했다. 동시에 티씨, 일어나셨어요? 커튼 너머로 다정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간호사가 말을 걸어오는 듯한 말투였다. 티군이 숨을 들이키자 연달아 아프신 데 없으신가요? 하고 다시 부드럽게 묻는다. 티씨, 아픈 곳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티씨, 일어나셨나요? 티씨, 몸조리 잘하세요. 마치 진짜 간호사 같은 말투로 그것이 몇 번인가 말을 걸어왔지만 티군이 완강하게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풋 하고 목소리가 멈췄다. 그대로 발소리도. 방을 나갈 기색도 아무것도 없는 채 조용해져서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이 되어 있었던 것 같다. 다음날 아침 티군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있자 옆 침대 환자가 왜 그래요? 라며 말을 걸어왔다. 그 환자는 티군보다 입원 생활이 긴 모습이었기 때문에 혹시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티군이 저 어젯밤 그 간호사가 순찰을 오거나 했나요? 라고 흐리게 묻자 그 환자는 아 라고 익숙한 듯 말했다. 그래 그거 간호사인 척하고 있을 뿐이니까 대답하지 않는 게 좋아. 그 말을 듣고 티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다행히 그날이 퇴원이어서 더 이상 저 발자국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지만 만약 하룻밤이라도 더 입원했다면 티구는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그날 밤 커튼 사이로 들여다보고 있던 그것의 발. 간호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시커먼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고 한다. 개를 키우지 않게 된 이유. 나는 옛날에 개를 키웠어. 이름은 매그. 흰색과 검은색 털이 섞인 잡종의 암컷. 좀 말걸량이 같은 놈이었어. 당시 블랙 기업에 근무하던 나는 퇴근 시간이 자정을 넘기도 했지. 그래도 매그는 내가 퇴근할 때까지 꼭 깨어 있었고 내가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날 반겨주는 매그에게
간식을 주고 나서 같이 잤다. 그것이 우리들의 루틴이었다. 5년 전 매그가 죽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매그가 죽은 직후 눈물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벼워진 매그를 안고 산책했나? 매그의 얼굴은 평온해서 정말 자는 것 같았다. 몇 시간만 지나면 평소처럼 일어나 달려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나서 매그를 화장하고 공양했다. 며칠 후에 회사에 돌아왔을 때 나는 현관에서 매그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처음으로 울었다. 24살이었는데 우아하고 소리를 질러서 수상하게 생각한 이웃이 신고해 경찰이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진짜 한심했다. 그때 경찰관에게는 늦은 밤에 일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현관에 들어가면 저절로 눈물이 나게 되어 있던 나는 회사에서 돌아와서는 현관에서 우는 것이 루틴이 되었다. 그런 날이 계속된 지 3일째. 매그의 간식 봉지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깨달았다. 뭐 흔한 이야기, 감동계 스토리에서 죽은 애완동물이 주인을 만나러 오는 전개가 있잖아. 봉지에서 소리가 날 뿐인데 매그가 나를 만나러 왔어 라고 당시에 나는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간식 봉지에는 짐승이 먹은 듯한 흔적이 남아있어 나는 확신했다. 역시 매그는 나를 만나러 왔어.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 어쩔 수 없지만 당시에 나는 그런 사고에 도달해버릴 정도로 매그를 만나고 싶었다. 다음 날도 매그는 나에게 왔다. 아침에 보니 매그가 좋아하던 장난감이 산산조각이 난 상태여서 조금 기분이 이상하긴 했지만 흔히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고 말한다. 그게 정말이다. 그날부터 나는 매그를 위해 간식을 현관에 준비하게 되었고 그것을 본 엄마에게 걱정받았던 기억이 난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나는 간식을 준비했다. 간식은 매일 다음날 아침에는 빈 봉지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뭐 역시 사람의 마음은 욕심이 있어서 처음에는 매그의 존재를 느끼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날마다 매그를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이 내 안에서 커져갔다. 그래서 나는 집에 돌아와서 평소처럼 간식을 현관에 둔 뒤 침실로 가서는 자는 척하기로 했다. 곁눈질이라도 매그를 볼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했다. 매그가 올 때까지 나는 소셜계와 정리 사이트를 보면서 이불 속에 틀어박혀 시간을 때웠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 잘각잘각 하는 식의 소리가 현관에서 들렸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물건을 만지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엔 바람소린가 했지만 문과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 매그다! 나는 소리의 주인이 매그라 확신해서 소리를 죽이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매그를 만나면 뭐 할까? 말 없이 떠나는 것이 좋을까? 아니, 말을 한번 걸어나 볼까? 분명 매그도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게 틀림없다. 그런 자신에게 편리한 생각을 머릿속에 늘어놓으면서 초등학교 때의 크리스마스 아침과 같은 기분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갔다. 부스럭부스럭, 철푸덕, 부스럭부스럭. 현관에 가까워질 때마다 소리도 커진다. 그와 동시에 나의 기대와 고동도 울려 퍼졌다. 매그,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해. 외로웠지? 그런 생각이 흘러넘쳐 울면서 현관으로 이어지는 문에 손을 곁들였다. 바스락. 소리의 주인도 역시 눈치를 챘는지 소리가 멈췄다. 나는 이미 기쁨과 흥분으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매그! 나는 이름을 부르며 힘차게 현관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는 나에게 등을 돌린 매그의 둥실둥실한 꼬리만이 보였다.
하지만 매그는 나에게 관심도 없이 과자 봉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신기해하며 잘 보이는 거리까지 다가간다. 매그! 다시 한번 말을 걸어 얼굴을 들여다봤다. 하지만 나는 그 선택을 금방 후회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녀석은 매그가 아니었다. 걔도 아니었다. 얼굴 부분에 뼈가 드러났고 눈과 귀가 없었다. 코는 반쯤 부어있다. 짐승 같은 무언가였다. 나는 충격을 받아서 기절했다. 아침에 내가 눈을 뜨니 현관에는 언제나처럼 빈 주머니만 남아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개를 키우지 않는다. 천장 뒤에 도사린 것. 드디어 꿈에 그리던 단독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지은 지 오래된 집이긴 했지만 리노베이션이 끝나서 외관은 꽤 깨끗했고 무엇보다 이제 4살이 된 딸아이 덕분에 비좁은 아파트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뻤다. 중고주택이긴 해도 마당까지 딸려 있었다. 아내와 상의 끝에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마련한 집이었다.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다면 부동산 중개인이 이전 거주자에 대한 이야기를 어딘가 애매하게 얼버무렸다는 정도였다. 뭐 좀 사정이 있어서요. 그래도 지금은 전혀 문제 없어요. 그 이상 캐묻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더는 묻지 않았다. 어쨌든 새로운 생활은 평온하게 시작되었다. 첫 일주일 동안은. 어느 날 밤 자고 있는데 천장 위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를 문지르거나 긁는 듯한 불규칙한 소리. 쥐라도 있는 건가 싶어 다음날 아침 수납장을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아내에게 물어봐도 그런 소리 난 안 들렸는데? 라며 고개만 갸웃거릴 뿐이었다. 그 후로도 밤이면 계속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어느 휴일 아침 잠에서 깨보니 옆에 자고 있던 딸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거실에도 없었다. 문득 2층 안쪽 방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히 다가가 보니 딸아이가 벽장 앞에 앉아 있었고 활짝 열린 천장 수납장에 어두운 틈을 향해 이야기를 걸고 있었다. 나는 딸아이에게 누구랑 얘기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딸은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남자아이야. 항상 거기 있어.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기분 나쁘긴 했지만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애써 웃으며 아침 먹으러 가자고 유도했다. 주스 얘기를 꺼내자 딸은 아무렇지 않게 따라 나섰다. 딸이 방을 나간 후 천장 수납장을 확인해 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아침을 먹고 딸아이가 거실에서 놀고 있을 때 아내에게 방금 일을 이야기했다. 아내도 뭐야 그게 하며 표정이 굳었지만 결국 상상 친구일 거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엄마 친구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는 아이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딸은 그 방에 틀어박히는 시간이 늘었고 어느 날은 벽장에 올라가 천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을 목격했다. 나는 재빨리 아이를 끌어안고 떼어냈다. 딸은 멍한 표정으로 단 한마디만 중얼거렸다. 불렸어.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어 수납장을 닫으려는 순간 퍽 하고 무언가가 떨어졌다. 일기장이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고
종이는 약간 누렇게 변색돼 있었지만 표지에는 영어로 다이어리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이런 게 있었나? 몇 번이나 들여다본 곳인데 지금까지 몰랐을 리 없는데. 딸을 거실에 데려다주고 혼자서 일기를 펼쳐봤다. 전 주인이 놓고 간 것 같았다. 첫 몇 장은 평범한 일상이 적혀 있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부터 내용이 이상해졌다. 7월 5일, 아들이 천장 속에 남자아이가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기분이 나빠져서 억지로 방에서 데리고 나와 그 방엔 들어가면 안 된다고 단단히 일러두었다. 7월 7일, 아내에게서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보육원에서도 친구가 별로 없어서 외로움에 상상 친구를 만들어낸 게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다. 솔직히 나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7월 10일,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아들이 사라졌다. 설마 하고 2층 방에 가보니 아들이 또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약속을 어겼다며 혼을 냈다. 내일 병원에 데려가야겠다. 그 뒤에 페이지는 찢겨나가 읽을 수 없었다. 몇 장의 백지를 넘기자 다시 누군가의 일기가 쓰여 있었다. 8월 6일. 왜 진작에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건 환각이 아니었다. 거기 있었다. 어두운 천장 틈에서 핏기 없는 흰 얼굴만을 내밀고 있었다. 이젠 아들에게 우리의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곳에 가고 싶다고 우리의 옷을 잡아당기며 울부짖고 있었다. 미닫이 문에 판자를 못질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짐이 준비되는 대로 본가로 도망치기로 했다. 그 페이지를 본 순간 온몸에서 피가 확 가셨다. 다음 장을 넘기자 갑자기 필체가 확 변했다. 어린아이가 쓴 듯한 글씨였다. 모모군이랑 이야기했어요. 혼자라서 외롭대요. 모모군이랑 얘기했더니 아빠한테 혼났어요. 모모군은 무서운 얼굴로 아빠를 째려봤어요. 모모군이 이쪽으로 오라고 했어요. 장난감도 있고 과자도 있지만 아빠랑 엄마를 못 만나게 된다고 해서 그만뒀어요. 다 같이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읽은 나는 딸을 안고 그대로 집에서 도망쳤다. 이 일기를 발견한 분께 혹시 당신의 아이가 천장 속에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지체 말고 도망쳐 주세요. 보게 되기 전에. 방법은 중요. 4년 전 정말 죽을 뻔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사회인이 된 지 2년 차였고 회사에서는 힘들지만 어떻게든 버텨가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인이 되기 전에는 기숙사 생활을 해서 처음엔 혼자 사는 게 무척 외로웠지만 결국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날은 상사에게 호되게 혼나서 풀이 죽은 기분으로 집에 들어오자마자 샤워를 했습니다. 상사의 말을 떠올리며 짜증이 난 채 머리를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쿵쿵쿵 여러 명의 발소리가 샤워 소리를 덮쳐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도 모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집에 들어온 걸까? 문을 잠그지 않았던 건가? 혼란 속에 숨을 죽이며 샤워기를 껐습니다. 무음. 그래도 누군가 집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감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샴푸 거품이 눈에 들어가려고 해도 닦을 수도 없이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머리를 굴렸고 샤워실 겸 세면대가 있는 공간의 문을 잠그는 걸 생각해냈습니다. 왼쪽 눈은 샴푸 때문에 제대로 뜰 수 없었지만 한쪽 눈은 조심스럽게 소리내지 않도록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집안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걸까? 욕실 문에서 탈의실 문까지 한 발자국 숨을 참고 나아가 문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적어도 바로 근처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잠금 장치를 걸고 안도의 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다시금 쿵쿵쿵 복도에선 신발을 신은 여러 사람이 마루를 달리는 듯한 소리. 망했다. 진짜 사람이야. 그 발소리는 점점 다가오더니 탈의실 문 손잡이를 덜컥덜컥 돌리고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욕실 안으로 물러나 욕실 문에도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급히 손에 쥐고 있던 수건을 문 손잡이에 묶고 반대쪽은 금속 타월거리에 고정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탈의실 문엔 썸턴이라는 게 있어서 동전등으로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 잠갔다고 믿었던 탈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반투명 유리문 너머로 크고 검은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문이 부서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욕실 문에는 썸턴 홈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플라스틱 테두리에 허술한 문이라 매우 불안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혼란 속에서도 화재 현장에서 나오는 괴력처럼 문을 막아섰습니다. 쾅쾅! 문을 발로 차는 강한 충격이 그대로 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필사적으로 문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프레임의 약한 문이다 보니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팔도 이미 한계였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눈물로 얼굴이 흘러내리는 가운데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러자 충격이 멈췄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유리문 너머에 있던 그림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문을 살짝 열고 탈의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조심스레 바라본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탈의실은 물론 방 안 어디에도 사람은 없었습니다. 언뜻 보면 평소와 다름없는 내 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혹시 옷장 안 등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벌거벗은 채로 전력 질주하며 휴대폰을 집어들고 다시 탈의실로 돌아가 문을 잠갔습니다. 물론 썸턴 홈이 있어서 의미는 없었지만요. 욕실 문을 다시 잠근 뒤 저는 생전 처음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말도 횡설수설이었지만 경찰은 진지하게 대응해 주었습니다. 곧바로 출동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그동안 계속 통화하며 저는 공포를 쏟아내듯 이야기했습니다.
약 10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어서 경찰입니다. 괜찮으세요? 라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에서부터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네. 최대한 큰 목소리로 대답하며 아마 이웃에 폐를 끼쳤겠죠.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감싸고 허겁지겁 잠옷을 입고 경찰을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얼굴 반쯤 으깨지고 피범벅이 된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야! 욕설이 들렸습니다. 경찰관이 달려가며 멀어졌습니다. 제 앞에 서 있던 그 사람은 머리가 으깨진 또 다른 경찰관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경찰은 2명이 한 조로 저희 집에 도착했고 제가 안에서 문을 열기 직전 계단에 숨어있던 누군가가 빛이 된 소화기로 경찰 한 명을 내리쳤다고 했습니다. 범인은 키 2m 가까이 되는 거한이었다고 합니다. 무사했던 경찰은 범인을 뒤쫓았지만 순식간에 놓쳐버렸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다른 순찰차와 구급차도 도착했습니다. 맞은 경찰관은 다행히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여러 경찰에게 둘러싸여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회사를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 옆집에 살던 아주머니가 살해당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있어서 무사했지만 그 남자는 아주머니가 귀가하는 순간 침입해 20곳 이상 칼로 찔렀다고 합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 방 벽엔 어린아이가 낙서한 듯한 글씨로 횡설수설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저는 곧장 이사를 했고 지금은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싱글맘과 5살 아들이 살해당했다는 걸 알게 되어 이 이야기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 남자, 다시 그 아파트를 노린 걸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상했던 점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었고 그날 남자가 경찰을 가격하거나 아주머니 집에 침입하는 모습도 영상에 선명히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제 방엔 누구도 들어온 흔적이 없었습니다.